자, 지금부터는 이 지배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의 세습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고리는 부동산의 불평등입니다. 부동산의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 부동산의 불평등인데 이것을 이루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의 불평등이고요. 이 부동산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교육의 불평등은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그게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악순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불평등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죠. 6억짜리 아파트가 12억이 됐고 지금은 20억, 25억까지 그게 뛰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6억이 12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25억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43%에 이르는 무주택자는 더 이상 이제 언감생심인 거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2%입니다. 그런데 102%인데 우리나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는 43%, 46%, 43%에서 46% 정도가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주택보급률이 102%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무주택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2주택, 3주택, 4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면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리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되는데 이것은 제가 2002년도에 학술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두 분위로 나눠져요. 그래서 1분위 사람들은 일분위 애들은 돈이 비싼 95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자녀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데 지위 포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분위 사람과 2분위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값싼 영어회화, 값싼 브랜드 의류 이런 거라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의 꿈도 달라져요. 1그룹 아이들은 저런 꿈을 꿉니다. 근데 2그룹 아이들은 저런 꿈을 꾸지 못해요. 이제. 아이들의 불평등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고스란히 대학 입시로 나아가서 이게 9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는 비율입니다. 이만큼이 950만 원이니까 80% 이상 이 95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부모를 둔 자녀가 의대를 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상 도표인데요. 이건 서울대 교수가 이제 논문 발표한 건데 2001년도에 이게 가상 합격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아이들의 능력치로 따지면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치. 그런데 실제로 대학을 어떻게 가냐? 강남에서는 그 아이들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많이 가고요. 저기 강북과 구로구 가면 아이들의 능력보다 더 서울대를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회대 김연아 박사가 발표한 2022년 논문인데요. 비정규직 자녀의 77.8%가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산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다시 교육의 불평등으로 다시 일자리 불평등으로 나아가는 도표가 이 도표입니다. 이거는 따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처음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은 이게 틀려졌지만 나중에는 임금격차가 크고 근속연수도 대기업은 굉장히 그리고 근속연수도 굉장히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돼서 심지어는 이게 2018년 조사인데요.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 10%는 월소득이 변화하는 만큼 하는데 혼인율이 전화돼요.
굉장히 빠르게 저하되죠. 57%에서 20% 정도로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되고 이게 일자리 불평등으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한계를 막 드러내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농업을 이렇게 계속 농업 파괴, 농촌 파괴, 농민 말살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할까?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신장 작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반도체 팔아서 농산물 사 먹으면 되지 않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ICPP, UN의 기후 관련 기구입니다. 2050년이 되면 육지 면적의 90%가 사막화가 될 거고 주요 곡물의 가격이 무려 20% 이상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돼도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중국, 일본, 중국이요 대단히 그 자금률이 높은 줄 아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작년에 식량안보 보장법을 만들어서 자금률을 120%까지 5년 안에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인데요. 저런 기후위기, 기후재난 때문에 식량, 농촌 기본법을 만들어서 2020년에 완전히 이걸 만들겠다. 식량 안보를 식량주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반도체 팔아서 식량 먹고 살면, 농산물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속까지는 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이 가능하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굉장히 싼 값에 노동자 농민을 착취해서 싼 가격에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체제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 추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 반도체가 9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4만 전자로 떨어진 게 바로 이런 맥락인 겁니다. 이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일정 정도 한계적이지만 임금 상승이 되면서 이 세수도 증가 이어졌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대기업만 크게 성장하고 산업유공만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가는 양상인데다가 대중국 적대 정책을 이어가면서 2000년대 이후에 무역수가 8천억 달러인데요. 그 전에 대중국 수출 이익이 6,900억 달러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의 경쟁력이 굉장히 추락하는 결과를 낳게 됐고 저 결과가 하층의 붕괴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디까지 됐냐면 중산층, 이 파란색이 이제 중간층인데요. 중간층도 총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표를 보면 분위별 적자층인데요. 당연히 상위를 제외하고 모두 다 20% 정도의 적자가 특히 중산층이 적자가 20% 정도의 가구는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결국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불가능.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팔아서 농산물 수입해서 불가능. 그리고 점점 더 불평등이 심화돼서 자살률이 뭐 했을까? 이게 제주도셨는데요. 약간 고봉민 선생님이 응서보 해주시겠어요? 예. 고봉민 선생님 응서보 해주십시오. 제주에 고봉민 선생님.
예,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막 넘어가서 죄송하긴 한데요. 좀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군사적 지배가 정치적 지배, 경제적 지배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국 사회는 이렇게 큰 체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속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분단정전 체제, 그 다음에 반민주 포갑체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모든 것 하나 안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속체제와 분단적 체제를 매우 중요하지만 반민주 포갑체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문재인 정부 80% 90% 지지율 받을 때 이제 박근혜 세력은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국정원, 포갑기구들 저희가 사실상 근본적인 대개혁 투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돌아와서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민주를 파괴하고 민주세력들을 억압하는 그 구도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민지배와 분단정전체제, 반민주 포갑체가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예속성의 판단을 국가주권을 누가 가졌냐라고 얘기 드렸는데 군사적 주권 부분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적 지배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를 확장하고 경제적 지배를 알아가는 이런 방식인데요. 군사적 지배 방식이야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전시작전 지역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정보와 무기의 독점, 친미 군부 세력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 지배 예속성을 강화하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경제적 지배. 아까도 ISDS 얘기해서 실제로 경제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냐?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주권 얘기 바로 했잖아. 미국은 도청을 했다고 지난주에 판결을 내렸어요. 누출했던, 리크했던 사람을 무려 30년형을 때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도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도청이 아니라고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집권이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내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당연히 미국과 예속체계를 유지하는 세력, 저희들은 이제 저걸 쉽게 말해서 매판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동력은 뭐냐?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이고 이것을 주력군으로 각계각층 세력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미 수구 세력에 대한 척발청산은 끝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전히 노동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타부시되고 배척할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어느 정파 어떤 이제 조직이던데요. 좌파 활동가에서는 노동자를 민주당에 퍼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세게 하는데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맞습니다.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력의 일부 세력이 있고 한국 사회 민중을 결과적으로 불평등에 심화시켰던 게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미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개혁성도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타부시하고 이들의 견해를 포기하고 적대시하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종국적으로, 첫 번째도 종국적으로 해야 되는 건 미국과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첫 번째 노농빈 청학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을 이런 친미적인 성향, 자본주의적 성향, 신자유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는 순간 결국 우리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규탄하는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PD, 그러니까 신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타생할 대상은 자본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동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노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연대연합은 전술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잘 모으면 자본을 타승할 수 있는 그 주력권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로 봐서도 미국과 이 예속체제를 유지하는 세력과 그 반대 세력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노농 청학을 주력군으로 해서 각계각층을 모아야지만 그들을 타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이 연대는요, 전략적 연대입니다. 주력군과 중간층을 견인해서 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전선으로 묶는 것은, 이것은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끊임없이 규탄도 하지만 동시에 견인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퇴진투쟁 과정에서 민주당을 보는 일각의 시각, 민주당을 타부시하고 그들과 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은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 진보 연대에 글에 보면 제가 그걸 탐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분들이 북핵을 폐기하라고 하지만 북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미국의 그 핵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4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전 세계의 핵을 폐기하자라고 하는 일각의 주각에 대해서 그들은 한반도 핵 폐기, 북핵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유념해서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런 논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 혹시 질문해 주시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적 과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중조직과 전선과 진보정당을 모두 다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축입니다. 대중조직은 토대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선은 어떤 역할을 하면 항쟁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그 항쟁을 통해서 집권을 준비하는 게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노선은 항쟁과 선거를 결합해야 된다. 매번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박근혜 퇴진투쟁이 그랬잖아요. 항쟁과 그 이어서 만든 대선.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죽 서서 계셨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절대 죽 서서 계시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한국 사회의 성격상 선거만 하면 절대 근본적 대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쟁과 선거의 결합할 때만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근본적 대개혁이 가능한 거다는 겁니다. 퇴진에 왜 박근혜 퇴진 투쟁 당시에 근본적 사회대개혁이 안 됐냐? 우리가 주체 역량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전선도 대중조직 또 그다음에 정당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쟁과 선거의 결합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에리카 체노윅스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3.5 법칙 이런 얘기. 3.5 법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180만 정도가 6개월 이상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정권도 바뀔 수 있고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세를 만드는데 힘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런 말씀을 두 가지 말씀만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주민주정부 수립의 경로입니다. 꼭 고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주적 민주정부보다는 이제 자주라고 하는 성격이 매우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전의 경로로 보면 이제 자주적 민주정부를 만들고 자주적 민주정부가 만들어지고 주한민국 철수 이후로 평화체제 이렇게 되는 구도와 역으로 얘기해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주한민국은 철수가 되고 자주민주를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 어느 것이 빠르냐 이런 것은 어느 것이 지금 시기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토론을 통해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단시일 내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 요것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서서 개준다는 얘기 죽서서 개주지 않았습니다. 촛불항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고 불평등이 심화돼서 죽서서 개준다는 말 그게 후과가 큽니다. 사실은 지금의 윤석열 퇴진 투쟁에도 그 1700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내가 촛불을 들어서 세상을 바꿔왔어 그 정치적 효용성이거든. 그게 유지됐다면 지금도 그분들이 이 정도상 태블릿 PC보다 훨씬 더 최순실의 태블릿 PC보다 훨씬 더 큰 명태균과 윤석열의 국정농단 발언이 폭로했잖아요. 그런데도 거리는 뜨겁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그 정치적 효용성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 이런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서도 개주지 않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저때 정치적 지휘력을 많이 확산시킬 수 없었지만 조직적으로는 매우 성장했습니다. 자 보세요. 민주노총이요. 저 촛불 항쟁 이후에 무려 굉장히 빠르게 30만의 조합원을 이뤘습니다. 그거 그냥 된 게 아니죠. 각성한 촛불 시민들이 노동조합이 저 태진충의 앞장서네 내가 알던 그런 노동조합이 아니야. 나의 우산이 될 수 있네? 라고 하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 흑사원 됐고요. 그래서 여성 인권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확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촛불의 다수는 이게 우리의 반성지지하지만 민주당의 당원이요. 50만 명에다가 지금 250만이 됐습니다. 촛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대안 세력으로 채택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또 역으로 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윤석열 퇴진 투쟁과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근본적인 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주당에 포괄되어 있는 250만 그 민주당에 다 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또 지금 상황에서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오늘 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개혁 있지 않습니까? 농지개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사회가 거의
굉장히 이 성장을 하게 된 그런 그 배경으로서 농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내가 책으로 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 듣기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농지 개혁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오늘 뭐 30 몇 프로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내가 처음 봤고요. 그 농지 개혁이 아까 이제 뭐 적산 불화 예. 이런 거 하고 이제 뭐 겹쳐가지고 자본이 발전하는 이런 또 계기가 되고 이래 또 재벌이 생기고 이런 이제 계기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농지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사실은 그 반대되는 입장이 농경제사회학회라고 하는 박진도 교수님의 그 글이거든요. 교수님이 그 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은 농지개혁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년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56년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작은 일부 원시적 측척 그러니까 그 대주주에게는 당시에 땅의 일부를 팔아서 자본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발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땅을 갖고 있지 돈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의 일부를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력이 생기게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시적 축적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원시적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 그러니까 그 아까 뭐 900정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도 엄청난 거였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부분 그 평균적인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땅을 빼앗기고 그것을 다 상업자본이 가져갑니다. 아까 이제 그거를 유가증권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표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수표로 돈을 받았는데, 물가 폭등이 300배가 딱 되니까 이 수표가 사실상 똥값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다 그것을 다 팔려고 내놨고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 싼값에 사실은 이제 거의 부도수표가 될 모양새니까 이것을 싼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땅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주는 그 중소 지주는 망하게 되고요. 그 상업자본은 그것으로 돈을 또 축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축적되면서 결과적으로 1차적인 소위 말해서 농지 수탈이 이루어지고 원시적인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2차 60년대 70년대 진행된 농지 개혁은 거의 당시에 도시로 결국 내몰리는 그 농민들은요 전체적으로 다 소장농, 임대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유지돼서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농민들의 60%는 임대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농지개혁이 결국 충실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농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막 열심히 일해도 농가소득으로 따지면요 연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이죠. 월로 따지면 1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을 얻습니다. 농가의 소득,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노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연소득으로 얻는데요. 평균적으로 이게 통계입니다. 그게 이제 농지개혁이 안 된 후과가 그 손에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촛불운동,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투쟁 그리고 이후에 사회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지금 이제 촛불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운동에 대해서 제 고민은 이제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진보 정당 운동들이 지금 민주당 포함한 촛불 행동들의 촛불 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바진 위원장께서는 이제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략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전술적으로 유용하게 저희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이라는 건 좀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가 크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물러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제대로 할 거냐면 또 제대로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쭉 대전제가 미국이라는 질서, 우리 사회가 있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또 이재명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참여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을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진보적인 정당들 그리고 우리 세력으로 만들어내서 이후에 집권을 하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집권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것과 가만히 이 한반도 남한에 이걸 그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내 아인대 정권이 무너뜨리든지 계속 무너뜨려서 자신들 질서를 한다면 그건 단순한 선거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싸움이 될 거다. 대단히 되게 혁명적인 변혁적인 시기이고 이건 단순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때 격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미국의 질서를 어떻게 끝장낼 수 있겠냐. 근데 이제 다른 때보다는 지금 시대가 되게 좀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낭만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도 지금 아까 것처럼 지금 뛰어들어야 된다. 촛불 운동에 주도가 되지 않으면 더 멀고 그 시간이 그래서 빨리 뛰어들고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우리의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저는 뭐 여기저기 이런 질문 이제 강연감을 많이 들어서 우선은 제가 이제 우리의 연대는 전략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의 연대의 전략적인 것은 주력군과 각계각층이 모두 모아서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안 돼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것이 될 때만이 승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략인 거고요. 뭐 민주당과 끊임없이 무조건 합쳐야 된다 그런 전략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민주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시기에요. 문재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코로나 불평등을 심화하고 양극화를 심화하는 것 때문에 싸웠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에 불철저했어요. 촛불을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촛불을 만든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뭐였냐면 소득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소주성 수출 지도형 성장이 아니었잖아요. 기존의 재벌한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의 주 동력은 노동자 농민이었어요. 케인즈주의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결국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려면 그 자본들이 다 착취하니까 결국 노동조합법을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줬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이들은 소주성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촛불연대를 깬 거예요. 그들이 깬 겁니다. 그들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우리에게 당시에 기본 모순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지만 당시의 주요 모순, 해당 시기의 핵심적인 모순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문재인과 싸우는 것, 규탄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여전히 기본 모순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맞죠. 하지만 지금의 주요 모습, 해당 시기의 핵심적인 모습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양쯔강이요. 여름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지만 겨울 내에 양쯔강이 얼면요. 배는 소용이 없어요. 배는 버려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썰매를 타고다 걸어서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건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기의 주요 모순, 그러니까 당시에 불평등을 심하는 문재인과 싸우려면 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주요 모순은 미국의 꼭두가시 역할, 아니 선봉대 역할을 하는 윤석열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합쳐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생각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